나는 15년 동안 책을 지웠다. 금지된 문장을 검은 먹으로 덮고 위험한 단어를 빨간 줄로 그었으며 사상이 의심스러운 작가의 원고를 불태웠다. 평양 425 출판사 검열과에서 일하면서 내 손을 거쳐간 책이 1000권이 넘었다. 그런데 2019년 어느 봄날 나 자신이 지워질 차례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검열관이 아니라 탈출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평양 425 출판사 7층 검열과 사무실은 언제나 종이 냄새와 먹물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책상 위에 쌓인 원고 더미를 마주했고 빨간 펜과 검은 먹을 준비한 뒤 하루의 검열 작업을 시작했다. 김성철이라는 이름으로 32년을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사무실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 시내의 회색 건물들은 내가 검열하는 원고들만큼이나 획일적이고 무채색이었다. 검열관이 된 것은 2006년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나서였다. 당시 26살이었던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성분이 그리 좋지 않았기에 창작은 꿈도 꾸지 못했고 대신 출판사 검열과에 배치되었다. 아버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작은 공장 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옷을 팔아 나와 남동생을 키웠다. 그런 집안 배경으로는 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에 갈 수 없었지만 검열과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선배 검열관 박영수 동무가 내게 금서 목록을 건네며 이 책들에 나오는 표현이나 사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표시하라고 했다. 목록에는 남조선 작가들의 이름과 중국 개혁기 문학, 서양 철학서들이 빼곡했다. 나는 매일 원고를 읽으면서 금지된 단어를 찾아내고 체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지우고 의심스러운 대목에 빨간 줄을 그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나는 한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검열 작업은 단순히 글자를 지우는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인민들이 읽을 책을 걸러내는 사상의 파수꾼이었고 당의 유일사 상체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과장 동무는 회의 때마다 우리 검열관 한 명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수만 명의 인민이 잘못된 사상에 물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2010년쯤부터 검열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 예전에는 명백한 체제 비판이나 반동 사상만 걸러냈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표현은 모두 삭제해야 했다. 개인의 자유를 다룬 시, 사랑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그린 소설, 외국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기행문까지 문제가 되었다. 나는 하루에 평균 5건의 원고를 검토했고 그중 최소한 2~3건은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출판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어떤 작가는 내 책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검열과에는 나를 포함해 6명의 검열관이 있었다. 과장 리철스 동무는 50대 중반으로 당, 충성도가 높아 보이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부과장 박영수 동무는 40살로 나의 직속 선배였고 일은 꼼꼼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차가운 사람이었다. 같은 팀에서 일하던 최미령 동무는 35살의 여성 검열관으로 김일성대학 철학과 출신이었는데 그녀는 나보다 더 엄격하게 원고를 다뤘다. 그리고 나보다 3살 어린 강민호 동무와 26살의 신입 한수진 동무가 있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9시에 짧은 생활 총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당 학습을 받았다. 점심은 출판사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배급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평양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나은 편이었다. 퇴근은 보통 6시였지만 급한 원고가 있으면 밤 10시까지 남아있을 때도 많았다. 그렇게 13년을 일하면서 나는 1000권이 넘는 책을 검열했고 그중 몇백 권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때는 그게 내 의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지운 문장들이 정말 위험한 것일까? 내가 불태운 원고들이 진짜 인민에게 해로운 것일까? 그 의문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나는 그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의심하면 안 된다. 당을 믿어야 한다. 검열관으로서 내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2019년 봄까지 버텼다. 2019년 3월 어느 화요일 오후 내 책상에 특이한 원고 한 건이 올라왔다. 표지에는 제목도 저자 이름도 없었고 단지 검토 의뢰라는 도장만 찍혀 있었다. 나는 커피 대신 마시는 옥수수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원고를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수기였고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었다.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원고의 화자는 1980년대 평양에서 당 간부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당 내부의 권력 다툼과 숙청, 그리고 일반 인민들은 전혀 모르는 특권층의 생활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어떤 고위 간부가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 어떤 장성이 뇌물을 받아 빼돌렸으며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성공한 것처럼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결국 숙청당할 위기에 처하자 탈북을 결심했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서술했다는 점이었다. 나는 새 페이지를 읽고 원고를 덮었다. 이것은 검열 수준을 넘어서는 물건이었다. 이런 원고는 즉시 보위부에 보고해야 했고 쓴 사람은 물론이고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로를 추적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고에는 출처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었다. 누가 이것을 왜 검열가로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사무실을 둘러봤지만 다른 동무들은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원고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져왔다. 원래 규정상 원고를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보고하기 전에 혼자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다. 광복거리에 있는 내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불을 끄고 손전등을 켜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 동안 나는 단 한 페이지도 건너뛰지 않고 모든 내용을 읽었다. 읽으면서 내 손은 계속 떨렸다. 원고 속 화자는 처음에는 나처럼 당을 믿었다. 그는 혁명의 후계자로 자라났고 당이 시키는 대로 일했으며 인민을 위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당 중앙의 실무를 보면서 목격한 것은 이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위 간부들은 인민이 굶주리는 동안 수입 과일을 먹었고 배급이 끊긴 공장 노동자들은 죽어가는데 특권층 자녀들은 외국 명품을 입었다. 그가 보고서에 진실을 쓰면 묵살당했고 문제를 제기하면 반동으로 몰렸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지켜온 체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나는 원고를 읽으면서 내가 13년 동안 해온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내가 지운 문장들, 내가 불태운 원고들, 내가 출판 불가 판정을 내린 책들. 그 중에는 진실을 담은 것들도 있었을까? 나는 진실을 지운 것일까? 아니면 거짓을 지킨 것일까? 새벽 4시에 원고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진실을 지웠을까? 그리고 이제 이 원고를 보위부에 넘기면 또 하나의 진실이 사라지는 것일까?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원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원고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다. 며칠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다. 진실은 내가 그 원고를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원고를 보고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진실을 지우는 검열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도 그 원고에 대해 묻지 않았다. 이상했다. 보통 중요한 원고는 과장 동무가 직접 챙기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보위부가 일부러 이런 원고를 흘려서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길에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정확히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과장 리철수 동무가 내 자리로 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김성철 동무 잠깐 과장실로 오라고 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왔구나. 나는 책상 서랍을 슬쩍 바라봤다. 그 안에 원고가 그대로 있었다. 과장실로 걸어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과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리철수 과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보위부 제복을 입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사복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보통 면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과장은 내게 앉으라는 손짓도 하지 않았고 나는 문 앞에 선 채로 세 사람을 바라봤다. 보위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내 이름과 직급을 확인하고 최근 검토한 원고 목록을 물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토한 원고는 23건이었고 그중 7건에 문제가 있어 수정 또는 출판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다. 그리고 특이한 원고는 없었냐고 물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원고를 숨긴 것을 자백할까? 아니면 모른다고 잡아댈까?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거짓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주 전에 출처불명의 수기 원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내용이 민감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이부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원고를 지금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고 원고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원고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다시 과장실로 가서 원고를 건넸다. 보이부 남자는 원고를 받아 몇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사복 입은 남자에게 건넸다. 사복 남자는 원고를 훑어보고 나서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위험을 감지했다. 이 사람은 보이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온 사람 같았다. 사복 남자가 물었다. 이 원고를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용이 중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 보고하려고 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검열관의 의무는 의심스러운 자료를 즉시 보고하는 것이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아파트 근처에서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집에서 원고를 읽었다고 인정했다. 원고 반출은 중대한 규율 위반이었고 특히 이런 민감한 내용의 원고라면 더욱 그랬다. 사복 남자는 내게 당장 집에 가서 개인 물품을 챙기라고 했다. 조사가 있을 때까지 자택 대기하라는 명령이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자택 대기는 숙청의 첫 단계였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모두 나를 피했다. 최미령 동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강민호 동무는 힐끗 쳐다보고는 시선을 내렸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 몇 가지를 가방에 넣었다. 가족사진 한 장, 볼펜 2자루, 그리고 13년 동안 써온 업무 노트. 그게 전부였다. 출판사를 나서면서 나는 뒤를 돌아봤다. 7층 검열과 사무실 창문이 보였다. 저곳에서 나는 13년을 보냈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가족도 연좌제로 피해를 받을 것이었다. 청진에 계신 어머니와 공장에서 일하는 남동생 성민이가 떠올랐다. 내 잘못 때문에 그들까지 고통받을 수는 없었다. 나는 무엇인가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아파트 밖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건너편 건물 계단에 서 있는 남자, 골목 끝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 며칠이 지났지만 출판사나 보이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이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들은 나를 조사하고 있었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으며 적절한 때에 나를 끌고 갈 것이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나는 결심을 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숙청당에서 수용소로 가느니 차라리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나았다. 하지만 나 혼자 탈출하기는 불가능했다. 나는 브로커도 모르고 국경 지역 지리도 모르며 돈도 충분하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딱 한 명, 탈북을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다. 출판사에서 함께 일했던 편집부의 한 동무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준혁이었다. 41살로 출판사 편집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고 나보다 먼저 입사해서 가끔 점심을 같이 먹곤 했던 선배였다. 그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으로 국경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 밀수와 탈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다. 몇 년 전 술자리에서 그가 국경을 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나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었을지도 몰랐다. 문제는 어떻게 그를 만나느냐였다. 내 아파트는 감시받고 있었고 출판사에 갈 수도 없었다. 전화는 토청될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다. 감시자들의 패턴을 파악했고 그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새벽 5시라는 것을 알아냈다. 교대 시간에는 약 15분 정도 공백이 생겼다. 그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4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나는 4시 반에 일어나 준비를 했다. 평소 입던 회색 점퍼 대신 검은색 점퍼를 입었고 모자를 눌러 썼다. 가방에는 돈가 신분증 그리고 오준혁 선배의 집 주소를 적은 메모만 넣었다. 5시 정각에 아파트 뒷문으로 나갔다. 감시자들은 앞문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뒷문 쪽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나는 재빨리 골목으로 빠져나가 대동강 쪽으로 걸었다. 새벽 평양 거리는 고요했다. 간간히 공장으로 가는 노동자들과 청소인부들이 보였지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강변을 따라 걸어 보통강구역까지 갔다. 오준혁 선배는 그곳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 그의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이 열렸을 때 오준혁 선배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집안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책들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내게 차를 한 잔 건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금지된 원고를 받은 것, 집에서 읽은 것, 보이부 조사, 차택 대기 명령, 그리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까지. 오준혁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는 이미 찍힌 거야. 원고 반출은 중대한 문제고 보이부가 자택 대기를 시킨 것은 증거를 더 모으려는 것일 뿐이야.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자네를 끌고 갈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확인받은 것 뿐이었지만 다시 한번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탈북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오준혁 선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도 사실 몇 년 전부터 탈북을 고민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형이 이미 2015년에 탈북해서 한국에 있었고 가끔 중국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다. 형은 그에게도 나오라고 했지만 평양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출판 통제가 심해지면서 그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새벽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오준혁 선배는 탈북 경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했다.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함경북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즘은 경비가 강화되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했다. 브로커를 통하면 안전하지만 돈이 많이 들었고 혼자 시도하면 위험했지만 비용이 적게 들었다. 중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나 몽골로 가는 루트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제안을 했다. 만약 정말 갈 거라면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안전하고 자신은 무산 지역 지리를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정말이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겁에 질려 살아야 한다고 했다. 형이 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아침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둘만으로는 부족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위험했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 오준혁 선배는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을 알고 있다고 했다. 출판사 직원은 아니지만 각자 사정이 있어 북한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촉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보이부가 나를 체포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다. 나는 오준혁 선배의 집을 나와 다시 조심스럽게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감시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내가 없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에 들어갔다. 이제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저 너머에는 희망이 있었다. 일주일 후 오준혁 선배가 연락을 해왔다. 그는 내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밤 9시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공원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감시자들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내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오준혁 선배는 정확히 9시 15분에 나타났고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3명을 찾았다고 말했다. 모두 각자 이유가 있어서 북한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는 박영애라는 36살 여성이었다. 그녀는 평양 제약 공장에서 일했는데 남편이 2년 전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연좌제로 그녀도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있었다. 딸의 이름은 수진이고 7살이었다. 두 번째는 최진수라는 29살 남성이었다. 그는 김일성대학 물리학과를 나왔지만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연락이 닿았고 그쪽에서 브로커를 소개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젊고 체력이 좋아서 국경을 넘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세 번째는 강민주라는 32살 여성이었다. 그녀는 원래 함경북도 청진에서 장마당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평양으로 쫓겨났다.
평양에서는 제대로 된 배급도 받지 못하고 막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국경 지역 출신이라 두만강 일대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았다. 이것은 중국에 들어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오준혁 선배는 이들과 이미 한두 차례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모두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탈출 날짜만 정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부가 언제 나를 끌고 갈지 모르고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질 것이었다. 우리는 2주 후인 5월 첫째 주를 목표로 정했다. 그 사이에 준비할 것들을 챙기고 동선을 확인하고 비상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다음날 밤 우리는 평양 외곽의 폐공장에서 처음으로 6명이 모두 모였다. 나와 오준혁 선배, 박영애와 딸 수진이, 최진수, 강민주. 우리는 서로를 소개했고 각자가 왜 떠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박영애는 딸을 안고 있었는데 수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불안해한다는 것은 느끼는 것 같았다. 최진수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그는 이미 탈북 루트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해둔 상태였고 중국 친척을 통해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했다. 브로커는 1인당 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브로커 없이 스스로 국경을 넘기로 결정했다. 더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민주는 두만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청진에 살 때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물건을 밀수해온 경험이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강을 건너는 기술은 똑같았다. 그녀는 물이 얕은 지점을 알고 있었고 경비대 교대 시간과 초소 위치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계획은 이랬다. 먼저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무산까지 간다. 무산은 오준혁 선배의 고향이고 국경과 가까운 도시였다. 거기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면서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적절한 날을 골라 밤에 두만강을 건넌다. 중국 땅에 도착하면 조선족 마을로 가서 숨고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찾는다. 몽골을 거쳐갈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로 갈 수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박영애의 딸 수진이었다. 7살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했다.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즉시 발각될 것이었다. 하지만 박영애는 딸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했다. 딸을 북한에 남겨두면 그 아이는 반역자의 자식으로 평생 고통받을 것이었다. 우리는 결국 수진이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박영애는 딸에게 절대 소리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필요한 물품 목록을 만들었다. 방수 가방, 밧줄, 손전등, 비상식량, 중국돈, 지도, 나침반.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평양을 떠날 때 의심받지 않도록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했다. 오준혁 선배는 고향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를 대기로 했고 나는 친척 문상을 핑계로 삼기로 했다. 박영애와 강민주, 최진수도 각자 이유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한 명이라도 붙잡히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이름을 대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낙오하면 기다리지 않고 계속 간다. 중국에 도착해도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살아남는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야 다시 만난다. 냉정한 약속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침묵 속에서 각자의 결심을 다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탈출을 2주 앞두고 우리는 각자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여전히 자택 대기 상태였지만 보위부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이 이상한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지만 동시에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다. 나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탈북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도 조사를 받을 것이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다. 차라리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안전했다. 나는 청진에 계신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내가 자택 대기 중이라는 것을 알고 걱정하셨지만 나는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곧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전화를 끊으면서 이것이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준혁 선배는 부산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의 고향 친구 중 한 명이 국경 근처에서 작은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며칠 동안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물론 그 친구는 우리가 탈북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오준혁 선배는 친척 일로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그 친구는 의심 없이 창고 열쇠를 빌려주기로 했다. 최진수는 중국 친척을 통해 국경 너머 상황을 파악했다. 중국 쪽 두만강 건너편에는 조선족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룻밤 숨을 곳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돈을 내야 했다. 조선족들도 탈북자를 숨겨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비용을 요구했다. 우리는 각자 가진 돈을 모았다. 나는 13년 동안 모은 저축에서 200만 원을 꺼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액수를 준비했다. 총 1000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이것으로 중국에서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강민주는 국경을 넘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구했다. 그녀는 장마당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방수천으로 만든 배낭 6개, 튼튼한 밧줄 50m, 작은 손전등 6개, 말린 옥수수와 비스킷 같은 비상식량. 모든 것을 조금씩 나누어 샀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 물건들을 자신의 좁은 방에 숨겨두었다. 박영애는 가장 어려운 준비를 해야 했다. 7살 딸을 데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수진이에게 조금씩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와 함께 먼 여행을 갈 건데 그 여행은 비밀이어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절대 소리를 내거나 울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다. 수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엄마를 믿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계획을 점검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구체적인 준비가 완성되어 갔다. 지도를 보면서 경로를 외웠고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시뮬레이션을 했다. 만약 국경에서 경비병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누군가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답을 준비했다.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는 마지막 점검 회의를 가졌다. 탈출 날짜는 5월 셋째 날 화요일 밤으로 확정되었다. 그날은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달이 작아지는 때라서 어둠이 더 짙을 것이었다. 또한 최근 기상예보에 따르면 그날 밤 흐릴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조건이었다. 평양에서 무산까지 가는 기차표도 각자 예약했다. 서로 다른 칸에 타서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평양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김일성 광장의 거대한 동상,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불 켜진 아파트들.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32년을 살았다.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익숙했고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도시는 나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거대한 감옥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넣을 것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간의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어머니와 아버지, 어렸을 때 나와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나는 죽을 것이고 가족도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이었다. 차라리 내가 탈북자가 되면 가족은 피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들이 나를 미리 말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최소한 정치범 수용소로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창밖 풍경도 방 안가구도 내 손도. 이틀 후면 나는 이 모든 것과 영원히 작별하게 될 것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32살 검열관 김성철. 이 이름으로 사는 것도 이틀뿐이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5월 셋째 날 화요일 새벽 5시 나는 마지막으로 내 아파트를 나섰다.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잠갔다.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감시자들은 아직 교대 시간이 아니어서 조금 풀어져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었다.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다. 새벽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섞여 걸었다. 아무도 나를 특별히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출근하는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을 것이다. 역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었다. 기차는 7시에 출발 예정이었다. 매표소에서 무산행 기차표를 받았다. 이미 며칠 전에 예약해둔 것이었다. 역무원은 여행 증명서를 확인했다. 나는 준비해둔 가짜 문상 증명서를 내밀었다. 친척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다. 역무원은 대충 훑어보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나는 대합실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30분쯤 지나자 오준혁 선배가 대합실에 들어왔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반대편 구석에 앉았다. 그로부터 10분 후 최진수가 들어왔다. 그는 젊고 건강해 보였고 큰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물품 일부가 들어있었다. 강민주는 6시 50분에 도착했다. 그녀는 장마당 아주머니처럼 평범하게 보였다. 박영애와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박영애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수진이는 겁먹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저 아이가 과연 이 여행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7시 정각 무산행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차로 향했다. 나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올라탔다. 우리 6명은 서로 다른 칸에 탔다. 나는 사목한 창가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중년 부부가 앉았고 옆자리에는 젊은 군인이 앉았다. 나는 긴장을 숨기고 창밖을 바라봤다. 기차가 출발했다. 평양역이 점점 멀어졌다. 도시의 건물들이 지나갔고 이어서 농촌 풍경이 펼쳐졌다. 나는 떠나고 있었다. 정말로 떠나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서 땀이 났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다. 옆자리 군인이 나를 힐끗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다. 평양에서 무산까지는 약 12시간이 걸렸다. 중간에 몇 번 정차했고 그때마다 보안 검열이 있었다. 군인들이 기차에 올라와 승객들의 신분증과 여행 증명서를 확인했다. 첫 번째 검열은 순천에서 있었다.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건넸고 군인은 확인한 후 돌려주었다. 두 번째 검열은 함흥에서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로웠다. 군인이 내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다. 나는 침착하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약간의 식량만 있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군인은 가방을 대충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아직 무산까지 한참 남았고 더 많은 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다. 평양의 화려한 건물들은 사라지고 낡은 공장과 허름한 집들만 보였다. 사람들도 점점 야위어 보였다. 이것이 진짜 북한이었다. 평양은 쇼윈도일 뿐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오후 4시쯤 회령을 지났다. 이제 무산까지 2시간 정도 남았다.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갔다. 다른 칸을 지나가면서 우리 일행을 확인했다. 오준혁 선배는 창가에서 졸고 있었고 최진수는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다른 승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영애는 수진이를 안고 있었고 수진이는 잠들어 있었다. 모두 무사했다. 저녁 6시 기차가 마침내 무산역에 도착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렸다. 역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무산은 작은 도시였고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다. 건물들은 낡았고 거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역 밖으로 나와 약속된 장소로 걸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나타났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모르는 척했다. 오준혁 선배가 앞장서서 걸었다. 그는 이곳이 고향이라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30분쯤 걸어 외곽 지역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낡은 창고 하나가 있었다. 오준혁 선배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우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먼지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전한 은신처였다. 오준혁 선배가 손전등을 켜자 창고 내부가 드러났다. 낡은 농기구들과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우리는 구석 공간을 정리하고 자리를 잡았다. 드디어 6명이 모두 함께 있었다. 우리는 피상식량을 꺼내 나눠 먹었다. 말린 옥수수와 비스킷이 전부였지만 배고픈 상태에서는 맛있었다. 박영애는 잠에서 깬 수진이에게 조용히 먹이를 주었다.
수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울지 않았다. 기특한 아이였다. 우리는 오늘 밤 여기서 쉬고 내일 밤 국경을 넘기로 했다. 지금은 밤 8시. 앞으로 24시간 후면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고 있을 것이었다. 5월 넷째 날 밤 11시 우리는 창고를 나섰다. 밤하늘은 흐렸고 달빛도 희미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조건이었다. 강민주가 앞장서고 오준혁 선배가 뒤를 맡았다. 나와 최진수는 중간에서 박영애와 수진이를 보호했다. 우리는 모두 검은색 옷을 입었고 배낭에는 필요한 물품만 넣었다. 국경까지는 걸어서 2시간 거리였다. 강민주는 경비가 약한 지점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두만강이 얕고 폭이 좁았으며 초소 사이 거리가 멀어서 감시가 느슨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경비병들은 불규칙하게 순찰을 돌았고 철조망에는 감지 센서가 달려 있었다. 한 번만 실수해도 우리는 모두 끝이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고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엄마 등에 엎여 있었고 다행히 잠들어 있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멈춰 서서 숨을 죽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경비병이 군견을 데리고 순찰을 도는 것 같았다. 강민주가 손짓으로 우리를 나무 뒤로 숨게 했다. 우리는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개 짖는 소리와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한 10m 앞까지 왔다. 나는 숨도 쉬지 않으려고 애썼다. 수진이가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경비병과 개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5분쯤 지나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다. 강민주가 일어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걸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자정이 지나자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이가 3m쯤 되는 철조망이 국경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철조망 너머로 두만강이 보였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다. 이제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다. 하지만 먼저 철조망을 넘어야 했다. 최진수가 배낭에서 밧줄과 철사 절단기를 꺼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철조망에 다가갔다. 감지 센서를 피해 아래쪽 철사를 자르기 시작했다. 철사를 자를 때마다 딱딱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온 세상이 다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20분쯤 걸려서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만들었다. 강민주가 먼저 구멍을 통과했다. 이어서 최진수, 나, 박영애와 수진이, 마지막으로 오준혁 선배가 빠져나갔다. 우리 모두 철조망 너머에 섰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었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국의 배신자가 된 것이었다. 붙잡히면 총살당할 것이었다. 두만강까지는 50m 정도였다. 우리는 최대한 낮게 몸을 숙이고 강으로 다가갔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물소리가 크게 들렸다. 강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강민주가 물에 손을 담가봤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하나씩 강물에 들어갔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차가움이 뼈를 파고들었다. 수진이는 엄마 등에서 깨어났고 찬물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 박영애가 재빨리 딸의 입을 막았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물살이 강했고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 최진수가 앞에서 밧줄을 잡고 있었고 우리는 그 밧줄을 붙잡고 따라갔다. 발밑 돌들이 미끄러웠다. 한 번은 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오준혁 선배가 붙잡아줬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전진했다. 10분 정도 지나자 강 건너편 땅이 가까워졌다. 중국이었다. 저곳이 자유였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서 물을 헤쳤다. 드디어 강민주가 중국 땅을 밟았다. 이어서 최진수, 나, 박영애와 수진이, 오준혁 선배가 올라왔다. 우리는 모두 물에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해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너무 일렀다.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잡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즉시 강변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갔다. 최소한 1시간은 더 걸어야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젖은 옷이 무거웠고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수진이는 계속 떨고 있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했다.
새벽 2시쯤 우리는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다. 강민주가 알던 조선족 마을이었다. 그녀는 어느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불이 켜지고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다. 강민주가 조선어로 뭔가 말했고 남자는 우리를 후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이었다. 조선족 남자의 이름은 김철민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이곳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 탈북자들이었다. 그는 말없이 우리를 방 하나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마른 옷과 담요가 있었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김철민이 뜨거운 차와 빵을 가져왔다. 우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빵을 먹어치웠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수진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다. 아이는 여전히 겁먹어 있었지만 조금은 안정되어 보였다. 김철민은 우리에게 며칠 동안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마을에도 공안이 가끔 순찰을 돌았고 탈북자를 숨겨주다 걸리면 그도 처벌받을 수 있었다. 그는 3일 정도만 머물 수 있고 그 사이에 다음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창문으로 중국의 첫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다. 밭과 집들 그리고 멀리 산이 보였다.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었다. 우리는 국경을 넘었다.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양에서 감시 받던 내가 지금은 중국 땅을 밟고 있었다. 강민주가 김철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김철민은 한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안전한 루트는 몽골을 거쳐가는 것이었다. 중국을 가로질러 몽골 국경까지 가고 몽골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였고 여러 도시를 거쳐야 했다. 다른 방법은 동남아시아로 가는 것이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트남이나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이었다. 거기서 태국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 루트도 멀고 위험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논의했다. 결국 몽골 루트를 가기로 했다. 거리는 멀지만 공안 단속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성공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김철민은 우리를 다음 안전가옥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줬다. 그 사람은 연길에 사는 조선족으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가끔 한다고 했다. 물론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1인당 100만원을 내기로 했다. 총 600만원이었다. 우리가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김철민의 집에 숨어 지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낮에는 집 안에서 조용히 쉬었고 밤이 되면 조금 긴장을 풀었다. 박영애는 수진이를 달래느라 바빴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했고 불안해했다. 박영애는 딸에게 곧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속삭였다. 최진수는 중국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경로를 연구했다. 여기서 연길까지는 약 200km였다. 연길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내몽골 지역을 거쳐 몽골 국경까지 가야 했다. 전체 거리는 3000km가 넘었다. 버스와 기차를 타고 가야 했고 각 도시마다 검문이 있었다. 신분증 없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준혁 선배는 계속 불안해했다. 그는 창문 밖을 자주 들여다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국경을 넘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었다. 우리는 조심해야 했다. 셋째 날 밤 김철민이 소개한 사람이 왔다. 그의 이름은 리성호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었다. 그는 우리를 후어보더니 돈부터 요구했다. 우리는 준비한 600만원을 건넸다. 그는 돈을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긴장과 불안 때문이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중국을 가로질러 몽골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위험한 여행. 하지만 우리는 이미 두만강을 건넜다. 되돌아갈 수 없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새벽 4시 우리는 다시 짐을 챙겼다.
김철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의 집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리성우가 준비한 낡은 벤에 올라탔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길로 가는 길이었다. 우리의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연길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벤 뒤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문은 검게 선팅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다. 리성우는 말없이 운전만 했다. 가끔 검문소를 지날 때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렸다. 다행히 매번 무사히 통과했다. 아침 8시쯤 연길 외곽에 도착했다. 리성우는 우리를 낡은 아파트 건물 하나로 데려갔다.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작은 식탁만 있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리성우는 여기서 며칠 기다리라고 했다. 다음 이동 수단을 준비하는 동안 숨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좁은 방에 6명이 갇혔다. 답답했지만 견딜 수밖에 없었다. 박영애는 수진이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아이는 밖에 나가고 싶어 했고 왜 계속 숨어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박영애는 조금만 참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수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를 믿고 참았다. 강민주가 밖에 나가서 식량을 사왔다. 그녀는 중국어를 할 수 있었고 조선족처럼 보여서 의심받지 않았다. 그녀가 사온 빵과 과일 그리고 생수로 우리는 끼니를 때웠다.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었지만 배를 채울 수는 있었다. 우리는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성우는 이틀에 한 번씩 들렀다. 그는 우리에게 기차표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몽골 국경 근처 도시까지 가는 표였다. 하지만 신분증이 필요했다. 리성우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1인당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나흘이 지났다. 우리는 좁은 방에서 거의 미쳐갈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창문 밖만 바라보거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최진수는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해서 체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오준혁 선배는 불안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봤다. 5째 날 밤 리성우가 위조 신분증을 가져왔다. 각자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김성철이 아니라 왕민준이었다. 조선족 이름이었다. 오준혁 선배는 리철수, 박영애는 장순희, 수진이는 장미영, 최진수는 박강산, 강민주는 김혜선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외웠다. 검문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대답해야 했다. 리성우는 내일 오후 기차를 타고 출발한다고 말했다. 목적지는 후아우터였다.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였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해서 몽골 국경까지 가야 했다. 전체 여정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다시 움직이는 것이었다. 다음날 오후 3시 우리는 연길역으로 갔다. 리성우가 먼저 가서 주변을 확인하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하나씩 역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위조 신분증으로 기차표를 끊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었다. 붙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었다. 강민주가 첫 번째로 매표소로 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표를 구매했다. 영무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표를 건넸다. 성공이었다. 이어서 최진수, 오준혁 선배, 나 그리고 박영애와 수진이가 차례로 표를 샀다. 모두 무사히 통과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기차는 오후 4시에 출발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칸에 탔다. 나는 6호 칸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중국인 젊은 여성이 앉았고 옆자리에는 중년 남자가 앉았다. 기차가 출발하자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연길이 점점 멀어졌다. 우리는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 몽골로 그리고 자유로. 기차 안에서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언제 검문이 나올지 몰랐다. 나는 위조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수시로 만지작거렸다. 혹시 검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연습했다. 이름은 왕민준. 나이는 32. 직업은 공장 노동자. 고향은 연길. 후아우터에 가는 이유는 친척 방문. 밤이 되자 기차 안이 조용해졌다. 많은 승객이 잠들었다. 나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 내가 떠난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위부가 그들을 조사했을까? 혹시 연좌제로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든 그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나는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우리는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기차는 이틀 밤을 달려 후아오토에 도착했다. 5월 13째 날 아침 7시였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역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내 몸골의 공기는 연길보다 훨씬 건조했고 먼지 냄새가 났다. 나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출구로 향했다. 출구 앞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공안 여러 명이 승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리성우는 후아오토에 검문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손에서 땀이 났다. 앞에 있던 승객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통과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공안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위조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공안은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다시 신분증을 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공안이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나는 준비한 대답을 했다. 연길에서 왔고 친척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신분증을 봤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공안을 불렀다. 2명의 공안이 내 신분증을 놓고 뭔가 이야기했다.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들켰다. 위조 신분증이 발각된 것이었다. 공안이 나를 옆으로 세웠다. 다른 승객들은 계속 통과했다. 나는 벽 쪽에 세워져 있었고 공안 한 명이 내 옆을 지켰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일행들이 보였다. 강민주는 이미 통과했고 최진수도 무사히 나갔다. 하지만 오준혁 선배와 박영애, 수진이는 아직 줄에 서 있었다. 그들도 나를 봤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10분쯤 지나자 책임자로 보이는 공안이 나타났다. 그는 내 신분증을 들고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고향이 어디냐, 직업이 뭐냐, 여기 온 목적이 뭐냐.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중국어 발음이 이상했다. 조선족이라고 하기에는 억양이 북한식이었다. 책임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내게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역 안쪽 작은 사무실로 끌려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의자에 앉혔다. 3명의 공안이 나를 둘러쌌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내 가방을 뒤졌고 소지품을 모두 꺼냈다. 돈과 옷까지 그리고 가족사진. 공안 한 명이 사진을 보더니 물었다. 이게 내 가족이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이 명백히 북한이었다. 뒤에 보이는 건물과 복장이 북한 스타일이었다. 공안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제 확신했다. 나는 탈북자였다. 책임자가 다시 물었다. 너 북조선에서 왔지?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조사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나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발음, 사진, 행동 패턴. 결국 공안들은 나를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탈북자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구치소에 가두겠다고 했다. 만약 진짜 탈북자로 확인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었다. 나는 절망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였다. 공안 한 명이 문을 열고 나갔다. 잠시 후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밖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누군가 쓰러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공안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잠시 혼자 남겨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최진수가 들어왔다. 그는 빠르게 속삭였다. 지금 도망쳐. 강민주가 밖에서 소란을 일으켰어. 시간이 없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나는 일어나 최진수를 따라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뒷문으로 향했다. 역 뒤편으로 나오자 강민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빨리 뛰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역에서 멀어졌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공안들이 나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는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달렸다. 10분쯤 달려서 한 건물 뒤에 숨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공안은 보이지 않았다.
일단 따돌린 것 같았다. 강민주가 말했다. 오준혁 선배와 박영애, 수진이는 무사히 역을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들은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합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공안에게 얼굴이 찍혔고 탈북자로 의심받고 있었다. 후아우터에 더 머물 수 없었다. 우리는 즉시 이 도시를 떠나야 했다. 리성호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도 위험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혼자였다. 도움 없이 몽골까지 가야 했다. 최진수가 말했다. 일단 다른 사람들과 만나자. 그리고 계획을 다시 세우자.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가 약속된 장소를 향했다. 그곳은 역에서 3km 떨어진 작은 공원이었다. 1시간쯤 걸어서 도착했다. 오준혁 선배와 박영애, 수진이가 벤치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안도했다. 우리는 공원 구석에 모여 상황을 정리했다. 나는 공안에게 잡혔다가 탈출한 이야기를 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제 후아우터 전체 공안이 나를 찾고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즉시 도시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기차역은 이미 위험했고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공원을 떠나 외곽으로 향했다. 도심에 있으면 너무 위험했다. CCTV가 곳곳에 있었고 공안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우리는 큰 길을 피하고 골목으로만 다녔다. 수진이는 박영애 등에 엎여 있었고 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는지 조용했다. 오후 3시쯤 우리는 후아우터 외곽에 공사 중인 건물을 발견했다. 공사가 중단된 것 같았고 사람 기척이 없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2층 구석방에 자리를 잡았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곳이 필요했다. 강민주가 근처 상점에 가서 물과 빵을 샀다. 우리는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다.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준혁 선배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최진수가 지도를 펼쳤다. 후아우터에서 몽골 국경까지는 약 500km였다.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였다. 차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에게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차를 빌려줄 사람도 없었다. 강민주가 제안했다. 중고차를 사자. 싸게 살 수 있는 차를 찾아서 몽골까지 직접 운전해 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계획이었다. 우리 중 중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검문에 걸리면 즉시 들통날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남은 돈을 모았다. 300만 원 정도였다. 이 돈으로 중고차를 살 수 있을까? 강민주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 낡은 차라면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강민주와 최진수가 중고차 시장에 갔다. 나머지는 건물에 남아 숨어 있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그들을 기다렸다. 수진이는 지루해하며 투정을 부렸다. 박영애는 딸을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오준혁 선배는 창문 밖을 계속 지켜봤다. 혹시 공안이 이쪽으로 올까 봐 불안해했다. 저녁 6시쯤 강민주와 최진수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250만 원의 낡은 밴 한 대를 샀다. 15년 된 차였고 곳곳이 녹슬었지만 엔진은 돌아갔다. 최진수는 북한에서 군 복무 시절 차를 몰아본 경험이 있었다. 그가 운전을 맡기로 했다. 우리는 밤을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면 출발하기로 했다. 밤 10시 우리는 건물을 나와 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낡은 밴이 골목에 세워져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차에 탔다. 최진수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지만 차는 움직였다. 우리는 후아우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곳곳에 검문소가 있었고 공안들이 차량을 검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검문소를 피해 샛길로 돌아갔다. 지도에도 없는 작은 길들을 찾아 헤맸다. 몇 번은 막다른 길에 부딪혀 되돌아가야 했다.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점점 초조해졌다. 새벽 2시쯤 드디어 도시 외곽을 벗어났다. 앞에는 넓은 초원이 펼쳐졌다. 내 몸꼴의 광활한 대지였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지평선이 끝없이 이어졌다. 최진수는 속도를 올렸다. 차는 피포장도로를 달렸다. 덜컹거렸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것이었다. 새벽 내내 우리는 달렸다. 해가 뜨자 초원의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다. 끝없는 풀밭과 가끔 보이는 양떼,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우리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계속 가야 했다. 몽골 국경까지 아직 400km 이상 남았다. 오전 10시쯤 작은 마을을 지났다. 우리는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었다. 강민주가 내려가서 계산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차 안에 숨어 있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주유를 마쳤다.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후아우터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검문소를 만났다.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임시 검문소였다. 경찰차 2대가 세워져 있었고 경찰 여러 명이 차량을 검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최진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핸들을 잡았다. 우리는 뒷좌석에서 숨을 죽였다. 경찰이 창문을 두드렸다. 최진수가 창문을 내렸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최진수는 면허증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모두 차에서 내렸다. 경찰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끝났다. 우리는 또다시 붙잡힌 것이었다. 경찰 한 명이 신분증을 요구했다. 우리는 위조 신분증을 건넸다. 하지만 이미 후아우터에서 내 얼굴이 수배되었을 것이었다. 경찰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려는 순간 오준혁 선배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바닥에 넘어져 경련을 일으켰다. 경찰들이 당황해서 그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최진수가 외쳤다. 뛰어. 우리는 일제히 달렸다. 도로를 벗어나 초원으로 뛰어들었다. 경찰들이 뒤쫓아왔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박영애는 수진이를 안고 뛰었고 나는 그녀를 도왔다. 뒤에서 호각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달려 언덕 너머로 넘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이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달렸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계속 뛰어야 했다. 그렇게 우리는 내몽골 초원을 가로질러 도망쳤다. 우리는 1시간 넘게 달렸다. 더 이상 경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움직였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초원은 점점 어두워졌다. 우리는 작은 언덕 뒤에 멈춰섰다. 모두 땅에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고 박영애는 딸을 안고 달래고 있었다. 오준혁 선배를 잃어버렸다. 그는 경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일부러 쓰러졌고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다. 하지만 그 자신은 붙잡혔을 것이었다. 우리는 그를 두고 왔다. 약속대로 한 명이 낙오하면 기다리지 않고 계속 가기로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특히 나는 더 그랬다. 내가 공안에 잡혔다가 탈출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강민주가 말했다. 선배님은 자신의 선택을 한 거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선배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우리는 이제 5명이었다. 나와 최진수, 강민주, 박영애 그리고 7살 수진이. 밤이 되자 초원은 추워졌다. 낮에는 더웠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우리는 서로 붙어 앉아 체온을 나눴다. 수진이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둘러쌌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늘 가득 별이 빛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름다웠지만 우리는 두려웠다. 이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북쪽으로 가야 했다. 몽골 국경은 북쪽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다. 태양의 위치로 방향을 가늠할 수밖에 없었다. 최진수가 앞장섰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야외 생존 기술을 활용했다. 물이 문제였다. 우리가 가진 물은 하루치밖에 없었다. 초원 어딘가에 샘이나 개울이 있을 것이었지만 찾기 어려웠다. 우리는 물을 아껴 마셨다. 수진이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를 나눠 마셨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오후가 되자 멀리 양떼가 보였다. 그 말은 근처에 유목민이 있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작은 천막이 몇 개 보였다. 게르라고 불리는 몽골 전통 천막이었다. 우리는 망설였다. 유목민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서 갈 것인가? 결국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다. 물이 떨어졌고 수진이는 탈진 직전이었다. 강민주가 천막으로 다가갔다. 나머지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가 천막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한참 후 그녀가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천막으로 갔다. 거기에는 50대로 보이는 몽골 남자와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경계했지만 물과 음식을 나눠줬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의사소통했다. 우리가 북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틀 정도 더 가면 국경이 나온다고 손가락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 쉬었다. 유목민 가족은 우리에게 게르 한쪽을 내줬다. 따뜻하고 안전했다. 오랜만에 편히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준혁 선배 생각이 계속 났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중국 공안에게 조사받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북한으로 송환되었을까?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유목민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마른 고기와 물을 한 보따리 줬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걸었다. 초원은 끝이 없었다. 걸어도 똑같은 풍경만 반복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우리는 철조망을 발견했다. 낡고 녹슨 철조망이 지평선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국경이었다. 중국과 몽골의 국경선이었다. 우리는 철조망 앞에 섰다. 마음이 뛰었다. 저 너머가 몽골이었다. 자유였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것도 위험했다. 경비대가 있을 수 있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살폈다. 다행히 근처에 경비 초소는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감시가 느슨한 것 같았다. 우리는 철조망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1시간쯤 파서 구멍을 만들었다. 강민주가 먼저 통과했다. 이어서 최진수, 박영애와 수진이, 마지막으로 내가 빠져나갔다. 우리는 철조망 너머에 섰다. 몽골 땅이었다. 두 번째 국경을 넘은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지만 한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거기서 보호를 요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까지는 또 수백 킬로미터였다. 우리는 계속 걸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희망이 보였다. 몽골은 탈북자에게 우호적이었다. 우리를 중국처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몽골 초원은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더 황량했고 인적이 드물었다. 우리는 사흘 동안 걸었다. 가끔 유목민을 만나면 음식과 물을 얻었고 방향을 물었다. 대부분의 몽골 사람들은 우리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도움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들도 이 길을 지나가는 탈북자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5월 20째 날 우리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몽골의 국경 도시였다. 건물들은 낡았고 거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가 있었다. 문명이 있었다. 우리는 며칠 만에 도시를 본 것이었다. 강민주가 작은 상점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주인은 울란바토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동쪽으로 500km 떨어진 수도였다. 우리는 버스 터미널로 갔다. 몽골에서는 신분증 검사가 중국만큼 엄격하지 않았다. 우리는 버스표를 샀다.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표였다. 모든 돈을 쏟아부어 5장의 표를 샀다. 이제 우리 주머니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버스는 오후 2시에 출발했다.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다. 버스 안에는 몽골 사람들과 몇몇 외국인들이 있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몽골의 풍경을 지나갔다. 넓은 초원, 산맥 그리고 가끔 보이는 마을들. 모든 것이 광활했다. 버스는 밤새 달렸다. 우리는 좌석에서 잠을 잤다. 불편했지만 그동안 초원에서 잔 것에 비하면 천국이었다. 수진이는 엄마 무릎에서 골아떨어졌다. 아이는 지난 2주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겪었다. 7살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여정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놀랍도록 강했다. 다음날 오전 10시 버스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도시를 바라봤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넓은 도로, 많은 차량과 사람들. 활기찬 도시였다.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다. 강민주가 길을 물어가며 우리를 이끌었다. 1시간쯤 걸어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물이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우리는 해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몽골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다. 이제 저 문만 들어가면 끝이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다. 강민주가 한국말로 말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나왔다. 직원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깨끗하고 따뜻한 실내였다. 오랜만에 맡는 문명의 냄새였다. 직원은 우리를 회의실로 데려가 앉게 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을 가져왔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대사관 직원은 우리에게 상황을 물었다. 우리는 차례대로 이야기했다. 북한에서 출발한 것, 두만강을 건넌 것, 중국을 가로지른 것, 몽골 국경을 넘은 것, 그리고 함께 시작했던 6명 중 1명을 잃은 것.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그는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절차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조사를 받았다.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자세히 진술했다. 며칠 동안 대사관에 머물며 서류 작업을 했다. 그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잤다.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었다. 사람답게 생활했다. 박영애는 수진이를 꼭 안고 울었다. 그녀는 딸을 자유로 데려왔다. 수진이는 이제 한국에서 자랄 것이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걱정 없이, 굶주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최진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긴 여정도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평양에서 검열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에 있었다. 오준혁 선배를 잃었고 가족을 두고 왔으며 조국을 배신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5월 23째 날 대사관 직원이 우리에게 말했다. 내일 비행기로 한국으로 간다고 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드디어 끝이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였다. 내일이면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을 것이었다. 자유의 땅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땅을. 5월 24째 날 아침 9시 우리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배웅했다. 그는 우리에게 행운을 빌어줬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다. 내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다. 최진수와 강민주도 마찬가지였다. 박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를 안았다. 비행기는 이륙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졌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펼쳐졌다. 푸르고 광활한 하늘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생각했다. 금지된 원고를 읽은 날, 보위부에 불려간 날, 탈출을 결심한 날, 두만강을 건넌 밤, 중국을 가로지른 날들, 그리고 몽골 초원을 걸었던 시간들. 오준혁 선배가 떠올랐다. 그는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붙잡혔을 것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다. 선배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 가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선배님도 여기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는 4시간을 날았다. 오후 1시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고 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한국이었다. 대한민국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바다가 보이고 이어서 도시가 나타났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무수한 자동차들. 이것이 한국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도 박수를 쳤다. 눈물이 흘렀다. 박영애는 수진이를 꼭 안고 울었다. 수진이도 따라 울었다. 최진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강민주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았다. 나는 그냥 울었다. 참을 수 없었다. 비행기 문이 열렸다. 우리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폭도를 걸어 공항터미널로 들어갔다. 밝고 깨끗한 공항이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모두 자유로워 보였다. 웃고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우리에게는 꿈같은 광경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다. 거기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는 정말로 해냈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적응 훈련을 받을 것이었다. 하나원 건물은 조용하고 깨끗했다. 우리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내 방은 작지만 아늑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다. 이것이 내 방이었다. 내 공간이었다. 감시받지 않는, 검열당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 너무 오랫동안 원했던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또 났다. 안도감, 기쁨, 슬픔,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저녁 6시에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나왔다. 밥과 국, 반찬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음식은 맛있었다. 북한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수진이는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맛보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박영애도 웃었다. 식사 후 우리는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다. 하나원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새소리가 들렸고 꽃향기가 났다. 평화로웠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모두 각자의 계획이 있었다. 최진수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북한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강민주는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했다. 장사에 자신이 있었다. 박영애는 수진이를 잘 키우고 싶다고 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오고 싶었다. 언젠가 그들도 여기 오게 하고 싶었다. 밤 10시에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운 침대였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너무 빠르게 변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창밖을 보니 서울 불빛이 멀리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더 이상 검열관이 아니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았다. 나는 김성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적응 훈련을 받았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과 권리가 무엇인지 배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특히 자유라는 개념이 어려웠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8월 중순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했다.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았고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내 집이었다. 나는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다.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 첫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고요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검열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도 되고 인터넷을 해도 되며 책을 읽어도 되었다. 무엇을 하든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무거웠다. 32년 동안 규칙에 따라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소개해준 곳들을 알아봤다. 대부분 공장이나 식당 같은 육체노동이었다. 나는 북한에서 검열관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장도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었다. 한 달 동안 여러 곳을 다녔다.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지원했다. 어떤 곳에서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어떤 곳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했다. 32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경력이 없는 32은 고용하기 부담스러운 나이였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9월 초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출판사의 교정 보조일이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나는 북한에서 검열관으로 책을 다뤘고 이제 한국에서는 교정자로 책을 다루게 되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검열은 지우는 일이었고 교정은 다듬는 일이었다. 하지만 둘 다 글을 보는 일이었다. 첫 출근 날 나는 긴장했다. 출판사는 작았고 직원은 5명뿐이었다. 사장은 50대 여성으로 온화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편견 없이 대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다른 직원들도 친절했다. 그들은 내게 일을 천천히 가르쳐줬다. 일은 단순했다. 원고를 읽고 옷 하나 띄어쓰기 오류를 찾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했던 검열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서는 내용을 검열하지 않았다. 단지 글이 읽기 좋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처음에는 이상했다. 이렇게 자유로운 내용이 그냥 출판되는 것이 신기했다. 북한에서라면 즉시 금지되었을 내용들도 아무렇지 않게 책이 되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했다. 북한 말과 한국말은 비슷하지만 달랐다.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많이 달랐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한국말을 익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 말투를 이상하게 여겼다. 북한 억양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박영애와 수진이를 만났다. 그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박영애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수진이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아이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말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했다. 박영애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최진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힘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강민주는 장마당 경험을 살려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손님이 늘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다. 혼자 방에 앉아있으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동생은 무사할까? 그들이 내 탈북 때문에 피해를 받지는 않았을까? 전화를 걸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다. 그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준혁 선배도 생각났다. 그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것이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나는 선배를 위해 기도했다. 비록 종교가 없었지만 그저 간절히 빌었다. 선배님이 살아계시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한국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었지만 적어도 소속감이 있었다. 여기서는 자유롭지만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경계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했고 일을 했으며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갔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길이었다.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020년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1년이 넘게 한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적응 중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직원이 말했다. 중요한 소식이 있으니 센터로 와달라고 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센터로 향했다.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나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오준혁 선배가 한국에 왔다고 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선배님이요? 중국에서 붙잡힌 그분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지만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영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직원은 나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었다. 그곳에 오준혁 선배가 앉아 있었다. 여의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 선배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껴안았다. 나는 울었다. 선배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진정하고 나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선배는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중국 공안에게 붙잡힌 후 구치소에 갇혔다.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였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가 개입했고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선배를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선배는 지난 1년이 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쿠치소에서 언제 북한으로 보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다. 매일 밤 악몽을 꺾고 죽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형이 한국에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았다. 한 달 전 한국에 도착했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며칠 전 수료했다고 했다. 나는 선배에게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전했다. 박영애와 수진이, 최진수, 강민주 모두 무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선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선배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붙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함께 시작한 동료였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박영애, 최진수, 강민주 모두 놀라워하며 만나자고 했다. 그날 저녁 우리 5명은 작은 식당에서 모였다. 1년 만에 재회였다. 아니, 오준혁 선배에게는 처음으로 모두가 함께한 자리였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고 웃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박영애는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최진수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민주는 가게가 잘 되고 있다며 웃었다. 나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준혁 선배는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은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지난 1년의 경험이 너무 힘들어서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형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2015년에 탈북한 형이 한국에 살고 있었다. 15년 만에 형제가 재회할 것이었다.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우리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를 지지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생사를 함께한 가족이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약속했다. 정기적으로 만나자. 서로를 잊지 말자. 어려울 때 도와주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혼자 힘이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자고 약속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날 밤은 몇 개 보였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모두 살아남았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든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준혁 선배가 돌아온 것은 상징적이었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돌아왔다. 희망이 현실이 되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와 동생도 언젠가 여기 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었다. 2021년 3월 나는 탈북 2년을 맞이했다.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연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았고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험한 일이었다. 만약 들키면 가족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무사한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다. 사기꾼도 많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결국 한 명을 찾았다. 그 브로커는 조선족 여성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다. 비용은 비쌌다. 한 번에 500만 원이었다. 내가 1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께 전할 짧은 메시지를 썼다. 어머니, 저 성철이에요. 무사히 한국에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동생도 잘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브로커는 3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북한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찾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답장을 받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기다렸다. 매일 전화기를 확인했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 불안했다.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5달째 되던 어느 날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공했다고 했다.
어머니를 찾았고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답장을 받아왔다고 했다.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브로커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내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어머니의 손글씨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성철아, 어머니다. 내가 무사하다니 다행이다. 어머니는 건강하고 성민이도 잘 있다. 너 때문에 조사를 좀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도 언젠가 너를 보고 싶구나. 건강해라.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와 동생이 무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내 탈북 때문에 가족이 조사를 받았다. 비록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 힘들었을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 안부를 걱정하셨다. 나는 브로커를 통해 다시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식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몇 달에 한 번씩 짧은 메시지를 교환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다고 했고 동생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언젠가 모시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합법적인 방법은 거의 불가능했고 탈북을 도우면 많은 위험이 따랐다. 나는 그 방법들을 알아봤지만 모두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사이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단단히 했다. 출판사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이 되었고 월급도 올랐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조금씩 저축을 늘렸다. 가족을 데려올 준비를 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어도 많이 늘었다. 이제는 북한 억양이 거의 사라졌고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다. 친구도 몇 명 생겼다. 출판사 동료들과 가까워졌고 탈북자 커뮤니티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생겼다.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오준혁 선배는 형과 재회했다. 15년 만에 재회였다. 선배는 형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다. 의외로 인기가 좋았다. 사람들이 북한 음식에 호기심을 가졌고 탈북자들도 고향 음식을 먹으러 왔다. 선배는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았다. 박영애는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수진이는 한국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자라고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완전히 한국 아이였다. 박영애는 딸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최진수는 대학에 합격했다. 공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는 열심이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강민주의 가게는 점점 커졌다. 이제는 직원도 2명 고용했다.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났다. 석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죽음을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그 경험은 우리를 영원히 이어주는 끈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검열관 김성철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그냥 성철이었다. 한국에서 사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었다. 2024년 10월 탈북 5년을 맞이한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공개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조용히 살았다. 북한에서 검열관이었다는 사실을 감췄고 탈북 과정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이 또 다른 검열처럼 느껴졌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증언자를 찾고 있었다. 나는 지원했다. 면담을 거쳐 선발되었고 공개 증언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내 얼굴이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거라. 증언회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나는 수백 명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것이었다. 검열관으로서 내가 한 일들, 금지된 원고를 읽은 일, 탈북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자유를 찾아온 여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부끄러운 부분도 후회스러운 부분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증언의 당일 아침 나는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37살이 된 나는 평양의 검열관 김성철과 완전히 달라 보였다. 더 건강해 보였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했다. 용기를 내. 진실을 말할 때다. 증언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인권활동가들, 일반 시민들,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 박영애와 최진수, 강민주, 오준혁 선배도 와 있었다. 그들은 내게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긴장을 풀고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서자 조명이 눈부셨다. 청중들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 북한을 탈출한 김성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나는 평양 4.25 출판사 검열과에서 13년 동안 일했습니다. 제 임무는 책을 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지된 사상이 담긴 책을 걸러내고 위험한 표현을 지우고 체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당을 믿었고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한 원고를 읽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원고는 북한 내부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권층의 부패, 인민의 고통, 그리고 체제의 거짓. 저는 그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1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지운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청중들에게 검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다. 어떤 책들이 금지되는지, 어떤 표현들이 삭제되는지, 작가들이 어떻게 탄압받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탈북 과정을 이야기했다. 두만강을 건넌 밤, 중국에서의 도주, 몽골까지의 여정. 함께 시작한 6명 중 1명을 잃었지만 결국 5명이 살아남은 이야기. 7살 수진이가 어떻게 그 여정을 견뎌냈는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는지. 나는 오준혁 선배의 희생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한국에 온 이야기. 청중 사이에 앉아있던 선배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외로운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청중들에게 부탁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곳에는 여전히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증언을 마치자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이 났다.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검열관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증언자였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증언회 후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출판사에서 책 출간을 제안했다.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왔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다.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말했고 그것은 자유로운 일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보낼 메시지를 썼다. 어머니, 오늘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나는 그 메시지를 브로커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2025년 1월 나는 탈북 6년차를 맞이했다. 38살이 되었다. 출판사에서는 편집장으로 승진했고 북한 인권활동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내 증언을 담은 책이 출간되었고 많은 사람이 읽어줬다.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머니와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다. 몇 달에 한 번씩 짧은 메시지를 교환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다고 했고 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나는 조카가 생겼다.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카. 언젠가 꼭 만나고 싶었다. 나는 가족을 데려올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다. 쉽지 않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박영애는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수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다. 박영애는 딸을 자유로 데려온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최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대기업에 취직했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그는 가끔 나에게 말했다. 탈북은 내 인생 최고의 도박이었고 그 도박에서 이겼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랬다. 강민주는 가게를 3곳으로 늘렸다. 작은 체인이 되었고 직원도 10명 넘게 고용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북한에서 단속에 걸려 쫓겨났던 장마당 장사꾼이 이제는 당당한 기업인이 되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열심히 일하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오준혁 선배의 식당은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북한 음식점이 되었다.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선배는 형과 함께 행복하게 일했다. 15년 만에 재회한 형제는 이제 최고의 동업자였다. 선배는 가끔 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라고. 그리고 그 기적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 5명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났다.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 우리의 모임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축하의 자리였다. 각자의 성취를 나누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응원자였고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혼자 남산에 올랐다. 정상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광활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 수많은 상. 그 속에서 나도 살고 있었다.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다. 나는 두만강을 건넌 그날 밤을 떠올렸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 어둠 속의 공포, 그리고 필사적인 결심. 우리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중국을 가로지르고 몽골 초원을 걸었으며 마침내 여기 도착했다. 그 여정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검열관이 아니었다. 책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나 자신일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었고 북한에 둔 가족이 그리웠다.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때로는 탈북자라는 정체성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로웠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열심히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와 동생을 꼭 이곳에 모시자. 그때까지 나는 더 강해지고 더 안정되어야 했다. 남산을 내려오는 길,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서울 야경이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웃었다. 6년 전 평양을 떠날 때 가져온 가족사진 옆에 이 사진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과거와 현재, 북한과 한국, 검열관과 자유인, 그 모든 것이 나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내가 쓴 책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책을 지우던 검열관, 자유를 찾다. 나는 그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쓴 헌사가 보였다. 함께 탈출했던 동료들에게, 희생한 이들에게,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출판사에 출근하고 원고를 편집하고 저녁에는 강연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날 것이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평양에 계신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도 이 자유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도 있었다. 책을 지우던 북한 검열관에서 자유를 말하는 증언자가 됐나. 긴 여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고 나는 이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유는 그렇게 내 것이 되었다.